자, 제가 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도 봤어요. 진용진 선생님이 유튜브에 무슨 영상을 내셨대요. 거기에 이상훈 선생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이 서울대 수의학과 다닌다는 이상훈 선생님이 300명 중에 뭐 꼴찌를 냈고 학점이 낮았다 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주변의 선배님들이 저 같은 성적은 처음 본다고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점이라는 말에 또 눈이 번쩍 띄어서 이 영상을 조금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저 선생님의 학점이 영상에 나오죠. 2017년도 2학기 때 1.45, 1.17, 대부분 1점대고 가장 낮았다고 하는 게 8학점에 0.26, FF, DF 0.16.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 이거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잘 받은 건가? 아, 진짜로. 0.16은 아닌데 1.5 보면서 야, 이거 선방인데? 이게 선방인데 1.4. 왜 갑자기 문득 든 게, 잠깐만,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그랬잖아, 아까 선배들이. 잠깐만, 그러면 옛날에 나는 도대체 선배들을 뭐라고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4면 이거 선방이지, 선방. 와, 선방을 넘어서 충격적인 이게. 옛날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또 라떼니 나 정말 죄송한데 제 친구가 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친구가 몇 번 얘기 드렸죠. 군대 갔죠? 5학기하고 5학기 동안 이수한 학점이 3학점. 3학점. 지금 와서 얘기하니까 웃기네. 3학점에 한 과목. 와, 5학기 동안. 아니, 저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하죠. 전 이거보다 좀 낫어요. 양심적으로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를 몰라, 사람이. 적당히를. 그럼 3학점은 어떻게 됐냐? 그 5학기 동안 5학기에 3학점인데 이게 D-. 근데 웃긴 건 학점을 신청 안 한 게 아니냐? 아니요, 신청은 다 했어요. 신청은. 왜냐? 제가 해줬거든. 친구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친구를. 저도 학점 신청은 다 했어요. 수업을 안 들어 그렇지. 학점 신청은 그때 당시 17학점이잖아요. 다 신청했어요. 곱하기 5하면 85학점이잖아요. 정확히는 아닐 거야. 정확히 뭐 14 할 때도 있고 15 할 때도 있고 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철회라 그러죠. 수강 신청 했다가 취소하는 거. 그걸 잘 안 했어요. 왜? 수강 신청 취소도 기한이 있어. 근데 학교를 가야 기한을 알지. 야, 시험 날짜도 모르는 판에 내가 그거 뭐 철회하는 날짜 이런 거 따진 땐가? 지금 레이드 가느라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철회 같은 거 잘 안 해. 잘 기억을 몰라. 그러면 대충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학점은 다 신청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였냐? F죠. 제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손동열 선생님 방어율 정도는 나왔는데, 이 선생님은 이랬어요. 이 선생님은 독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긴 한데 거의 올F죠. 올F. D-하나고. 그때 당시에 학점이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봤어요. 0.03인가? 0.05인가?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학점이 나왔어. 이런 학점이. 그래서 그래도 그래, 우리가 3학년 때까지 이렇게 놀았지만 4학년 5학년이라고 이상하잖아. 대학교가 5학년제가 아닌데 하여튼 4학년 5학년 때는 조금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자. 그래, 굳게 마음 먹고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해서 졸업을 했는데, 근데 문득 든 생각이 그거야. 야, 잠깐만, 내가 다녔던 학교에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학사경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위에 보니까 뭐 학사경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 서울대 학사경고를 찾아보니까 요즘에 이렇대. 한 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1.7이 미달이면 학사경고다. 야, 그럼 어떻게 졸업했지? 잠깐만, 받은 기억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사경고를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설마 나는 1.7을 전부 넘은 2.4, 2.5 이랬나? 그쵸,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시험도 잘 보고 성적이 좋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학사경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실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규정을 봤더니 학사경고 4회를 받으면 그 학교 무서운 학교네. 이것도 지금 알았는데 4회면은 제적이래. 그래? 전 제적은 안 받아. 졸업장을 인증할 수 있어요. 졸업을 했는데, 야, 그럼 모집 4회는 넘쳐 흐르죠. 한 학기도 아니고 5학기를 그렇게 날려먹었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잠깐만, 난 제적 안 당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제적도 당하네. 2005년도에 벌써 서울대 22명 제적. 야, 이거 저 아직 학생일 때 얘긴데. 그래서 뭔가 어떻게 안 당한 건가? 제가 연구를 한 끝에 비밀을 찾았어요. 무슨 비밀이 있었냐? 1988년도에 서울대에서 학사 제적 제도를 폐지했대. 언제까지? 99년도까지. 여기 부활했대. 그 학사제적 제도를 왜 88년도에 폐지했냐? 학생운동으로 수업에 빠져 제적된 학생을 구제하고자. 야, 그랬구나. 야, 그거 몰랐다. 99년도에 제도가 부활했구나. 제가 99년도에 3학년이었거든요. 5학기 넘었죠, 저 때가 이미. 우리 군대 간 다음에 부활했구나. 그쵸,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에 열심히 하느라고 학생운동으로 이 수업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 학점을 맞은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뭐 디아블로 하러 가러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외계인과 싸우러 가고 한 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 운도 좋죠. 거기 딱 걸렸네. 알지도 못했는데 이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알았어요. 20년 만에.
인생 거기까지일 뻔했죠. 야, 99학번이나 00학번이었으면 제적이죠, 제적. 이딴 걸 아닌 게 이상한 거야, 이딴 걸. 학사 제적이 언제 되고 언제 폐지됐는지 그거 아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딴 걸 왜 알아? 누가 1.7 그거 자꾸 그러니까 아는 거지. 하여튼 그쵸. 그래서 저도 기억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앞에 그 교문에 정경들 쫙 입고 이거 뭐 하고 머리에 띠 묶고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이거 한 적 있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선배님들이 열심히 할 때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그 박수 몇 번 치고 악마 잡으러 가고 했지만, 하여튼 그것도 일종의 학생 운동이니까 그것 때문에 저 같은 학생을 구제하고자 저거 없애주셨고요. 아,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 등에서 땀이 나, 지금 생각하면. 수료생이 될 뻔했어요. 수료. 고졸인가? 수료하면 고졸인가? 고졸에도 뭐 사실 뭐 나쁠 건 없는데. 예, 그렇게. 자, 그런데 신문에 뭐 이것도 있더라고요. 연수입 200억 1타 강사님이 수능을 7, 8년 안에 붕괴될 조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놀라운 건 연수입 200억이고요. 이거 뭐 그렇다고 치고 수능이 7, 8년 안에 붕괴될 조짐이 있다. 아예 평가액 자체가 바뀔 것 같다. 저 말씀을 왜 하셨나. 제가 뭐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제 때는 뭐 수능을 저렇게 보는 세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이 얘기겠죠? 맨날 했던 얘기. 이거 출생가서 줄어든다. 아마 우리 1타 강사 선생님이 이거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우리 알죠? 옛날에 슈컬대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출생아 수가 3번에 걸쳐 떨어지는데 1차 떨어진 게 70년대고 2차 떨어진 게 90년대고 우리는 지금 3차 여기에 있죠? 지금은 괜찮지, 지금은. 왜냐하면은 수능 보는 세대들이 여기 있으니까.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데 7, 8년 뒤면은 얘네들이 수능을 보죠? 얘네들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쟤네들이 수능을 보기 시작하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게 물음표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재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저 3차 광폭화 웨이브가 30만 명 아래 갔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27만이에요. 올해는 무조건 하향 돌파죠. 이미 25까지 내려왔거든요. 올해 치면. 그리고 더 가고 있죠. 이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수능을 볼 때가 되면 지금 뭐 반토막 이하로 가는 거니까 뭐 그때 되면은 붕괴 아니겠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선생님들이 볼 때를 가정을 해보면 1차, 2차 웨이브가 마이너스 30만, 마이너스 20만에서 한 30% 빠졌어요. 두 번 다. 걸린 시간은 70년대는 25년 걸렸고요. 90년대는 17년 걸렸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3차 웨이브는 한 13년 예상하는데 빠진 비중이 다릅니다. 앞서는 장난이죠. 30%는 장난이었던 게 감소폭은 비슷해도 비중은 60%. 절반이 날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몇몇 대학들 교육부 재정 지원에서 탈락했다.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우리 학교가? 아니 우리 학교 정도의 이름이 있는 학교가 어떻게 재정 지원에서 탈락? 재정 지원이 일단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부 재정 지원이라는 게 그냥 교육부가 무난한데 뭐 너는 안 돼, 너는 돼 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탈락하고, 그게 아니라 저 재정 지원이라는 게 일단 탈락한 대학은 난리 났죠. 대학들의 거센 반발. 저게 대학 기본 역량 평가라는 건데 대학 기본 역량 평가 폐지하라. 그러면 과거에도 있는 제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매번 했던 거를 걸려서 지원을 안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제도가 뭐냐 하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평가하는데요. 왜 평가라냐? 기본적으로 나눠주면 되지. 간단합니다. 대학을 구조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정책.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쳐내는 정책. 학력 인구가 아까 봤죠? 마이너스 60% 이상 하잖아요. 마이너스 50%. 가만히 두면 망하는 그 순간까지 구조조정을 안 하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레밍스죠. 우리는 모두 레밍스이기 때문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절벽 앞에까지 절벽인가? 이러고 가다가 하고 떨어지면 얘기하잖아요. 살려내라. 리만 사태도 이랬던 거고, 금융위기가 터지는 그 순간까지 안 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에요.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고, 물론 저게 어떤 기준으로 하냐 또 이거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결국에는 반강제적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이다. 나머지 대학도 어떻게든 돈이라는 걸 교육부가 주니까 그걸 무기로 자율적으로 정원 줄여라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대학들은 노력을 해서 정원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정원을 줄인다고 해야 되나 줄여진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당연히 학력 인구, 아까 봤듯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학 인구도 같이 줄어요. 당연하게 입학 정원도 같이 주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장난이었다는 게 문제죠. 지금 정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줄이고 있는데 그걸로 안 되죠. 왜? 아까 보셨죠? 여기서 마이너스 60% 찍는 거. 이게 잘해 50%거든요. 그럼 뭡니까? 절반은 날아간다. 정해져 있어요. 50%가 학교가 없어질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학교를 반퉁 내서 지금 40명짜리 뭐 과를 20명으로 나눌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반은 날아가게 정해져 있죠. 이미 확정됐어요. 이거 확정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레밍스기 때문에 미리미리 쳐내려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펼쳐지는 거고, 52개 대학 결국 교육부 재정 지원 탈락.
이게 지금 뉴스잖아요. 2040년에서 50년 사이의 뉴스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52개 대학 폐교. 확실합니다. 퍼센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매달 나올 겁니다. 매달. 무슨 대학 폐교. 아니, 얼마 안 남았어요. 1, 20년 뒤에, 50년도 아닐 것 같아. 40년 뒤에는. 지금은 재정지원 탈락이죠. 그땐 폐교예요. 폐교. 사람이 없는데. 근데 재밌는 건, 재밌지 않죠. 슬픈 건 지금까지는 대학교 얘기고, 사실은 대학교보다 저거를 더 빨리 몸에 와서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초중고죠. 대학교는 그래 좀 남았지. 애들이 20살 돼야 되잖아요. 초중고는 눈앞에 왔어요. 초등학교는 10년도 안 남았고요. 10년이 뭐야? 5년 남았죠. 중고등학교는 이거 10년씩 남았잖아. 자, 그럼 보면 학생 수는 당연히 이렇게 줄어듭니다. 현재까지.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50%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재밌는 건, 자,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요. 자, 그러면 학교 수는 어떻게 됐을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수. 얼마나 줄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죠. 얼마나 줄긴? 늘고 있어요. 이게 1980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부에 증가하고 있어요. 야, 초등학교도 늘어. 중학교도 늘고. 야, 그래서 신기하다. 저도 보면서 계속 뭐지? 자료가 잘못됐나? 제가 수동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뭐지? 내가 역으로 갖고 왔나? 설마. 그렇게 되면 이 방송은 망한 방송이죠. 그렇게 되면 사과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야? 증가해요. 초등학교도 증가해. 심지어 당연히 이 학교가 증가하니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교원은 늘죠. 증가하고 있어요. 단위 1000명이고. 초등학교 선생님, 교원,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다 증가하고 있네. 야, 그러면 학교당 학생 수는 역시 제가 수동으로 만든 거라 당연하겠지만 줄고 있죠. 앞으로는 여기가 예상이 돼 있죠. 마이너스 60%인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일 때가 나이별로 다를 테니까 몇 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990년 정도에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때 저는 60명, 62번까지 있었어요. 14개 반? 초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좀 이상한 고등학교에서 그러긴 했는데 50에서 55번인데 50번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50번인데 그 반수가 20개였어요. 반이 20개였어요. 물론 전국에서 제일 큰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학년에 1000명. 고등학교 1, 2, 4학년 모으면 3000명. 저희 등교 하교할 때 그 장관이었습니다. 무슨 구경하러 오고 그랬어요. 우리 머리가 대머리였기 때문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들 우리 보고 야야야 저기 스님들 나온다, 죽 나온다 이러면서 그 구경하러 오는 그런 천하의 그 나쁜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3000명이 머리가 빡빡이었으니까.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완전히 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고, 문제가 저러니까 더 참 가슴 아픈 게 이게 임용이 안 되죠. 선생님이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넘치는 직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합격을 해도 발령이 안 나요. 서울 초등학교 교사 뭐 요즘에 커뮤니티 많이 돌아다니죠. 발령 못 난다고. 지금 뭐 상황이 그러니까 2년째 발령 대기 중이다. 680분.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빨리 선생님이 돼서 애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선생님이란 직업이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는 중등교원이긴 한데 또 증가하고 요즘 취업 어려우니까 증가하는데, 반대로 상황은 저렇게 되니까 참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이거보다 더 빨리 와닿는 거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보다 더 빠른 건 영유아죠. 영유아는 어떠냐? 일단 어린이집은 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유치원은 별로 안 줄어요. 왜냐? 유치원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부족했던 기관이에요. 제가 보기에, 느낌에. 더 이렇게 늘었다가 줄어야 되는데 이건 안 늘죠. 유치원은 보내보면 되게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 교사 수도 굉장히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증가가 멈췄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줄을 일이 있겠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늘다 보니까 아이 돌봄이 이런 거는 오히려 거꾸로 증가래요. 애가 1명이건 2명이건 떠나서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차트 하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출산 휴가자는 줄어들거든요. 애를 적게 나니까 당연히. 근데 육아휴직자는 늘어납니다. 바람직하죠. 출산이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게, 육아휴직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된 것도 있고, 이거 빨간 게 육아휴직이에요. 파란 건 출산휴가고, 한마디로 애 낳는 건 주는데 육아휴직자 늘어나니까 애를 낳으면은 육아휴직을 쓰는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들만 뭐 힘들고 애 보고, 뭐 요즘도 여성분들이 희생하는 건 많긴 하지만 이제는 남성 육아휴직자도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8대2. 조금 더 가면은 뭐 한 40% 갈 수, 조금 많이 가야 되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됐다. 또 재밌는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얘가 긴데 이거는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량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연도별 출생 아기들 평균 체중이 단 한 치의 예외 없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이에요. 몇십 그램씩 줄어들고 있어요. 몇십 그램씩. 3.32, 3.30, 3.29, 3.28, 지금 3.24까지 줄었죠? 이게 뭔가 추세처럼 줄어들잖아요. 굉장히 작은 차이, 몇십 그램이긴 한데, 야, 신기하죠, 이거. 여자도 똑같이 줄어들죠. 파란색, 빨간색이 똑같이 추세적으로 우량아가 줄어들어요. 야, 요거는 신기하더라고요. 왜일까? 산모분들이 들드시나? 왜 줄어들지?
오,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일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70g 정도 줄었어요. 오, 야, 20년에 걸치긴 하지만 이거 왜 그럴까?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영향도 있나? 출산 연령? 출산 연령은 엄청 늘었죠. 평균이 33세입니다.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출산 연령이 늘어나서 애들이 좀 몸무게와 관련이 있나? 이건 모르겠어요. 상상이에요, 상상. 망상이긴 한데, 야, 그런가. 요즘에 20대 출산이 거의 없죠. 산후도우미하는 이제 그런 데 가보면 30대 중반, 34, 35, 36 넘어가는 거의 40 가까운 출산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좀 있나 싶기도 하고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량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은 진짜 이것도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정말 극단적으로 표준 외값, 평균 외값을 기록하는 게 있는데 그게 혼외 출산 비율입니다. 와, OECD 모든 통계 중에 가장 극단에 있는 게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뭐 출산율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도 평균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2 시그마 안에 들어가거든요. 혼외 출산은 시그마로 표현이 안 돼. 이게 표준 편차로 표현이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있어요. 야, 이게 평균이 40인데 우리는 1.9예요. 이게 말이 되나? 1.9가 몇 분의 몇? 20분의 1이요. 20분의 1. 아이슬란드는 대단하죠. 이게 퍼센트야, 퍼센트. 40%, 1.9%. 아이슬란드는 70%. 아이슬란드에 가면 결혼하고 애 낳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프랑스가 60%예요. 결혼한 사이에서 낳은 애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낳은 애가 더 많아요. 근데 유럽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50% 언저리니까 혼외 출산과 결혼해서 낳은 애들이 비슷하거나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역시 친구의 나라인가? 야, 그건 비슷해. 야, 심지어 터키는 이슬람국인데 터키보다 나죠. 터키는 거의 3% 되잖아요. 야, 우리는 2%. 야, 터키보다 낮으면 이걸 어쩌자는 건가? 일본보다 나죠. 뭐야? 역시 동방예의지국인가? 역시 그쵸? 우리 그 선비의 나라죠. 어디 그런 우리보다 좀 더 동쪽에 있긴 하지만 그 대도 않는 그 문화 예의가 없는 그런 나라와 비교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일본보다도 그 혼외 출산 비율이 낮다. 야, 일본은 왜 낮은 거야? 얘는 뭐야? 얘네도 유교 국가인가? 유교 문화를 받긴 하지만 뭐 그렇게 유교에 그렇지도 않은데 니들은 왜 낮은 뭐지? 얘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뭐 선비의 나라라서 그렇게 하지만 해도 너무했다. 혼외 출산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터부시하고 안 좋게 보고 지원은 고사하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그런 어떤 사회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비난하기 바쁘니까 무슨 뭐 무책임한 놈이라는 둥 뭐라는 둥 지원을 해주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결혼하거나 안 하거나 뭐 제도적으로 뭐 뒷받침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불만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일이 펼쳐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사님이 7, 8년 안에 붕괴한다 그러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이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대학을 잘 가면 꽃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안타깝다. 한심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면 꽃길이 아니라 저는 PC길이 열렸고요. PC방 길이 열렸고 꽃길이 열리지 않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취업하면 꽃길이 열릴 것이다. 또 가면 또 아니죠. 다른 길이 열린 거죠. 다른 길이. 뭐 일복이 열렸거나 뭐 고생길이 열렸거나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때 가면 다 또 그 인생이 펼쳐지는 거긴 하지만 대학에 간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저도 10대 땐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당연하겠지만 저런 말씀을 하신 건 대학 정원이 고3에 뭐 거의 뭐 2배 이상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면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2021년에도 똑같아요. 무려 13에서 18세의 고민의 47%가 공부. 근데 재밌는 건 대학 가자마자 공부 따위는 관심이 이렇게 줄어들죠. 신기한 나라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대 고민이 공부가 50%인 공부에 미친 나라인데 대학교를 가면은 공부 따윈 던지는 거죠. 말같이 싼 소리고 이런 걸 내가 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고3 끝나고 세상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집어 던지고 공부에 대한 관심을 끊어요. 극단적으로 끊는 정말 신기한 나라고. 그럼 그 다음에는 직업으로 가. 딱 고나에 딱 지났다고 대학생 됐다고 공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학점 잘 받으면 됐지. 그럼 족보 있으면 됐지. 집어 던지고 바로 직업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고민이라는 거는 공부라고 쓰지만 우리나라에는 공부가 고민이 아니라 뭐가 고민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것도 하나의 발판일 뿐이지. 직업이죠, 직업. 직업 고민을 하는 거죠. 공부 고민이라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수학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죠. 직업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논술, 뭐 영어, 뭐 무슨 일타 강사에 보내는 이유는 결국 이거라는 게 절반 이상. 물론 좋은 대학 갔다는 그런 승리의 기억, 성공의 기억, 이 자존감 이런 걸 높이는 것도 있지만 좋은 직업. 근데 좋은 직업이라는 거는 약간의 운도 좀 따라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줄 세우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상대 평가죠. 학점도 그렇고. 물론 공평의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수학교사분들이 하신대요. 수포자가 많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자.
아, 한마디로 커트라인을 넘으면 대학 입학권을 준다는 거죠?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직 쉽지 않은데. 이거 뭐 몰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디로 몰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앞으로는 이 인구가 이렇게 줄고 대학교가 그렇게 많아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저 옛날에 우리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도 이 펀드 매니저 되려면 자격시험이 있거든요. 투자자산운용사라고. 이거 저는 합격했으니까 이거 다 영어로 내자. 야, 이거 영어로 내고 책도 기본 수한 10권 하고. 그쵸? 야, 투자 공부하려면 끝도 없어요. 이거 수학이잖아. 뭐 미분 적분 넣고. 야, 이거. 야, 그리고 투자자산을 꼭 영어로 해야 되냐? 이거 불어도 넣고 불어. 독어 넣고. 그리고 뭐 중국 사람들 투자하니까 한문도 넣고. 야, 그래서 이 투자자운용사도 한 2년 공부하고 한 3년째 대학 뭐 엄마 드디어 붙었어요. 뭐 이런 자격시험으로 만들자고 우리끼리 모여서 농담하던 때가 있었는데 헛소리고요. 헛소리고. 절대평가하는 게 당연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라이센스를 좀 절대평가하면 우리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다른 얘기고요. 너무 고생을 젊은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